반갑습니다. 2주차 1차 시 상담 심리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엄청나게 결석생들도 많고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미크론이 정세는 약하지만 전파력이 너무 세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혹시라도 확진이 되면 출석은 인정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수업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출석 체크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대면 수업이 원칙이긴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못할 때는 충분히 양해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만 잘 빠르게 나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 격리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걸로 해요. 자, 더 힘차게 상담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자로 풀어봤을 때 어린 문목을 심어놓고 자세하게 관찰하는 마음으로 환한 감정을 말로 푸는 것이 상담이라고 했죠. 한자풀이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담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보면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두 번째로는 상담의 목표, 그 다음에 상담의 효과, 상담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상담의 발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담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담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끝으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연과 동물을 돌보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나 종교를 어떤 그 가치를 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건축물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무언가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물들과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일들 중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담이죠. 그래서 그 상담이 역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돕고 있는 특성 때문인지 어느 사이엔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상담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 후배가 선배를 만나서 조언해주는 것, 그런 일도 있고 또 우리는 쉽게 상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러 가도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받고 때로는 전화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케팅에 보면 상담은 땡땡땡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느 사이에 상담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상담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 이야기가 고민거리라고 해서 모두 상담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일인 만큼 그 이상의 노력과 인내, 열정과 능력이 어우러져야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직업이자 활동이죠. 이 장에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면서 상담에 대한 일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은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사나 학생이 학부모를 불러서 상담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담이니까 상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과 인내, 열정, 능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의 의미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교육이나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인 것처럼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쉽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 내담자, 해결 문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담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상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도와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진솔한 의사소통의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현재 내담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연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과 같이 상담에 이루어지려면 상담자, 내담자, 해결 문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담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상담의 의미다 라고 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필요성은 어떤 걸까?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상담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나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치는 동안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명절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공부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녀를 보면서 애가 타거나 배우자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경우,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상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줄 친구나 가족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이해받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그리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신이 가진 문제가 정리되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친구나 동료와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 이야기를 하거나 동료들의 이해를 받으면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신체적인 정상으로 더 큰 심리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상담을 하는 것이 사전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거죠. 상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알아봤더니 정상의 원인이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 정신과를 간다라고 하면 정신병리적인, 정신병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상담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죠. 이거는 이것 때문이 아닐 거야. 그래서 다르게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다른 일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회피하는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한 문화죠. 우리나라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할 수 없어서 자꾸만 상담을 안 받고 꺼려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국 상담의 문화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제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는 정서적인 불편감을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숙한 대처 기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서 정진시킨다든지, 그 다음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 조력해준다든지, 인간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내담자의 잠재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상담의 목표를 정할 때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담자와 합의해서 그것을 내담자가 잘 지켜내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지를 상담자는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 성취감 때문에 다른 어떤 목표가
또 도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거, 이게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면 충분히 성취 가능하겠다 라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상담의 효과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지, 심리치료는 100년 이상 활용되어 왔죠. 여지껏 역사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어려움에 상담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상담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상담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담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례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서적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고,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이나 불안, 공황장애, 공포증, 결혼생활 문제, 성문제, 자녀 문제, 알코올 문제, 약물 중독 문제 등에서 7, 80%가 더 많이 호전되었다고 해요. 심리적 문제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담은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상담의 효과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호전되는 경우가 더 큽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주 호소 문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직업, 대인관계,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격려와 희망을 주는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치료적 관계를 경험합니다. 치료적 관계는 내담자의 자기 가치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담자가 문제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그리고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통찰, 행동에 대한 조절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이에 상담은 효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함께 받았던 사람들만큼 개선됐고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상담은 의학적 접근과 비교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손색이 없고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재발률도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효과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상담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그런 방식들도 존재하지만 치료적 접근과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 이론이나 접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대면 상담이 있고 매체를 활용한 상담이 있는데 대면 상담은 아주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상담 방법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있고 상담에도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 상담을 할 때 도구로서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상담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책, 연극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활용 상담에서는 사이버 상담이나 화상으로 한다거나 채팅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겠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잘 맞는 상담
방법이기도 하죠. 그죠? 요즘에 교육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남에게 보이기 어려운 문제 등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상담 시간이나 접근, 비용 등이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나쁜 점은 관계 형성이 어렵고 단회기적 상담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담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상담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어떤 특정한 계기나 전환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담은 1950년도에 UN 사슬단이 우리나라의 교육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상담의 시작은 교육기관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담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연도를 고려해서 고찰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이 도입된 계기나 주된 전환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적인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대 학교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상담의 태동을 살펴보면 상담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해방과 휴전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죠. 휴전 후에 UN 사슬단의 활동 중에서 교육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이 고려되기보다는 서양의 교육관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개념보다는 생활지도의 의미가 더 강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용어로 상담이 소개된 것도 그렇고 그런 맥락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근대 학교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상담이 태동이 됐다는 것과 학생생활연구소의 개소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담 교육 과정이 성립됐고 학계의 설립으로 인한 상담학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한국적 상담으로 변화와 발전 모색해 왔던 거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상담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1953년도에 중앙교육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그리고 상담이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카운슬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했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강습회를 통해 카운슬러는 교육하여 배출하기 시작했죠. 카운슬러를 1957년도부터 그 후 카운슬러의 양성에 문교부와 중앙연구소도 카운슬러 교육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적인 카운슬러를 양성해야 한다는 강한 의혹과 카운슬러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카운슬러는 상담의 실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자의 부족으로 이론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측정의 방법으로 지능검사가 제시되고 상담에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임상심리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슬러들이 지능검사도 실시하고 해석됐죠. 지금은 임상심리사들이 보통 심리검사를 하고 그 심리검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상담에 대한 개념과 상담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예를 들면 아동중심, 인간존중이라는 서양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상담 교육을 받은 카운슬러 교사는 비지시적인 상담 이론인 로저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상담 활동 때문에 상담과 훈육, 상담과 생활지도 등에 대한 혼란한 경험을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리검사의 도입과 상담의 도입 시기가 맞물리고 상담자의 역할이 중복되면서 상담, 심리검사, 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혼란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한국적인 상담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회가 1946년도에 창립됐는데 조선심리학회가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심리학회는 대한심리학회로 그리고 한국심리학회로 학회명을 개칭하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가 1963년도에 재등록하고 본격적인 학회 활동을 시작했고 1973년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 자격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임상심리분과가 생기고 임상 및 상담심리분과도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전해 가죠. 1986년도에는 상담심리분과는 상담의 임상분과는 진단에 역점을 두기로 하면서 분리에 합의하고 1987년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가 설립됩니다. 이듬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이름으로 상담 전문 학술지가 발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해 오죠. 그러면서 1997년도에 가톨릭 대학에 심리상담 전문 대학원이 설립되면서 더 많은 전문 교육기관이 생겨났고 2000년도에는 한국상담학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더불어 상담의 독립과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적 상담으로 발전 모색하는 부분은 서양으로부터 상담이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활용되는 상담 이론의 대부분은 서양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담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고려된 과정 중심의 접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서양의 이론보다는 한국 또는 더 나아가서 동양의 문화, 정치, 사회 등이 포함되는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신분석의 원천인 동양 사상에서 출발한다는 이동식의 도정신치료, 서양과는 달리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자기발견적인 교육적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요가와 명상으로 심심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장호의 토착 상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적 상담이 서양 상담의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한국적인 상담 발전은. 그리고 이러한 한국적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상담가들은. 그래서 사상과 상담의 실제를 결합한 한국식 상담 이론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상담 기법이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어떤 정서에 맞춰져 있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엄마 뭐 어디서 배웠어? 뭐 오늘 교육 들었어? 이러한 말도 한다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